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목사님 최근 검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조사를 받고 2차 소환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자,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 그냥 전반적인 네. 총론을 다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소환 때는 내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 신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네. 고발자도 모르고 고발 내용도 사실 모르고 간 거예요. 1차 때는 뭐 피고발이니까. 예. 네네 열람을 해도 뭐 비공개 열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가보니까 뭐 활빈단, 서민이 뭐 이런 단체에서 뭐 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예. 고발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수사를 받은 거고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녹취록 증거물 제출로 인해서 출두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 번지 길드님, 정의는 승리합니다. 최 목사님, 또 훈민정은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젤리스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글들 또 댓글 주고 계십니다. 자, 1차 소환 조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 그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를 2차 때 제출하셨다고 하던데 주말에 이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던 저널리스트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 일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창준 의원이 건으로 소통요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선 요청하신 사항이 그 김창준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자, 이게 총무 조모 과장이잖아요. 보면 들어보면 처음 통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 시기는 예. 취임하는 그 해에 네. 10월 17일 날 이루어진 통화고요. 10월 17일 날. 그 전에부터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죠. 네. 최초로 통화하고 알게 된 지가 7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연방 상원, 하원, 주지사 이런 그 방문 사절단이 항상 해마다 와요. 네. 김창준 의원이 주도하는 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방한할 때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접견하는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소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7월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하면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아하, 예.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뇌진탕도요. 피가 뇌에 고일 정도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고령이시고 이제 김 의원께서 고령이시고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이제 그렇죠. 느끼셨는지 아프고 막 다치고 이랬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김창준 의원 아드님도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 평생 살아서 역이민을 왔는데 네. 뭐 여기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미국에 묻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묻히고 싶다. 한국에서. 그런 네. 의사를 표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여사한테 청탁의 형식으로 그래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금품이 오간 건 맞아요. 뭐 찍혔으니까. 그럼 왜 그것이 갔느냐? 대가성 부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본인 부담성도 있지만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산에서 움직였습니까? 실제로 김창준 그 의원 그 부인하고 그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만남도 있었어요?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만남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냥 대통령실 그 조모과장이라는 그 직책은 그분은 이제 전체 정부 각 내각의 부처마다 네. 이제 어떤 그 연락을 하거나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전체 내각의 부서를 총괄하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무슨 문의가 있거나 정부와 관련돼서 뭐 이제 오다가 있거나 미션이 있거나 뭘 알아봐라 그러면 그 역할을 조모 과장이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그 조 과장이 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통일 TV 건, 그다음에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건, 그다음에 국가 원로 자문회의 건,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상하원 의원 방문단이 오는 건, 접견 건, 이런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조모 과장이 일단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조율하는. 예, 그래서 조율하고 뭐 알아봐주고 청취해주는 정도 그런 거지. 성사된 거는 성사된 건 한 없습니까? 건도 없습니다. 아, 그 정도 알아보려고 했고,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이제 과장인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예.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각종 선물도 주고 각종 청탁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네. 그 청탁 내용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안장권도 네. 저는 전달은 했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또 그분이 이제 3선까지 지내시고 4선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신 게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기서도 국립묘지 안장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됩니다. 쉽지 그래서 않아요. 쉽지 그것도 않아요. 안 되고 통일 TV도 예. 완전히 뭐 박살을 내놓은 상태라서 복구 불능입니다. 아하.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고 이미 그 자리에 천공 TV가 들어온 상태라서 천공 TV. 예, JBS TV라는 천공 TV가 통일 TV를 끊고 그 자리에 열흘 만에 개국 리셉션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요하게 천공과 대통령실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집요하게 그거는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청탁의 형식으로 서류를 보자, 나도 서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거 네. 통일 TV 거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청탁 플러스 뭔가 이제 그 천공 측과 김건희 이런 정권과의 그런 커넥션 같은 거를 한번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그 한겨레 단독 보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또 우리 최재형 목사님 그 대담 요약권도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또 분석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목사님께서 직접 제출한 자료입니까 검찰한테?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 작성한 거군 작성해서. 작성한 거고 제출은 우리 백은정 대표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접견을 하면 네. 이제 뭐 2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뭐 거기는 녹음기도 들어갈 수 없고 네. 또 뭐 이렇게 핸드폰도 반입이 안 되고 밖에 이제 핸드폰 보관하면 누니까 뭐 좀 메모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내가 기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사가 뭐 하는 거 적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냥 복귀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억한 걸 다시 메모를 이제 하셨던 메모한 거예요? 거를 가지고 이게 폭로될 때 폭로 예. 방송이 나올 때 1회부터 4회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디올백 그렇죠. 사건 폭로 방송이 그때 이제 취재 기자들이나 진행하는 아까 박영식 앵커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그날 메모해놓고 정리는 따로 또 하신 거네요. 그러면 메모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네. 네. 그때 그 샤넬 화장품을 이렇게 건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 전할 때 그 내용을 좀 적어두셨던데 이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면서? 뭐 화장품 얘기니까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말 그대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차원에서 전해주려고 전해준 건데 사실 카톡으로 먼저 우리가 그냥
푹 하고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선물을 가지고 미리 카톡 카톡으로 다 보냈죠. 고지를 메시지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는데 네. 거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져간 건데 좀 여기에 존재의 가벼움이 보였던 거예요. 여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면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막 이 뒤에 있는 비서한테 정아무개 비서를 오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포장지를 뜯고 끌러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모양새는 좋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는 또 사람 현장에서 성격에 따라서 주는 선물도 바로 또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바로 끌러보고 옆에서 보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샤넬 화장품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이미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포장지 다 뜯고 뭐 내용물 다 꺼내고 했는데 뭐 그거 더 이상 자, 그러면 선물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죠. 디올백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샤넬백도 거기 어디 있을까요? 샤넬은 샤넬 백이 아니고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여사 아니면 그 측근 비서들이 썼든지 아니면 최은순 여사가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열린공간 TV 취재에 의하면 최은순 여사가 거기 커머너 컨텐츠에 와가지고 선물들을 계속 오피스텔로 날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은순 여사의 보관한 모처가 국가기록물 임시보관소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순 여사가 보관하고 있을 건데 효심이 작동되지 않았나? 요게요? 예, 효심. 어머니. 그럼 지돈으로 사서 줘야지요. 어머니 내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엄마 가서 마음껏 쓰세요. 뭐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그건 추측 부분입니다, 그죠? 예, 알 수 없는 추측은 거니까. 해봅니다. 뭐 하여튼 샤넬 화장품, 디올백 다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최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좀 짚어보죠. 이 뭐 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전에 갖다 줬다고 했는데 그 책 부분입니다. 권성희 변호사로 알려진 분이 이 본인이 그걸 주었다 그러고 앞으로 비슷하죠. 이거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기분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MBC 취재 기자가 저한테 확인 전화가 먼저 왔어요. 보도 나가기 전에 내 글씨가 맞냐, 내 책이 맞냐, 사인이 내게 맞냐.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내게 맞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각 책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책 주면 읽겠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읽어달라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거를 봐라. 요 페이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봐라. 요거만 봐라. 그 페이지를 표시해 놓은 포스트잇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좀 간당간당하게 붙여놔서 그런지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렇게 서명했던 거 그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또 뭐 이렇게 안내하는 또 책 권마다 그런 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라는 정말 어떤 진심을 좀 담아서 주신 책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사실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고 반대라고 보시는 반대로 거군요. 지금 하신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순방을 가도 그 와인을 마셔도 취기가 돌까봐 포도 주스를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혹시 흐려질까봐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이 국정을 임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정 동력은 국민의 지지인데 그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의 마음가짐과 자세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가 안 된 거지. 이런 책을 그냥 몽땅 갖다 버리고 술은 뭐 개눈 감추듯이 마신 것 같아요. 술은 먹고 흔적도 없고. 명품은 어디에 갔을까요? 명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발견하신 분을 검찰이 소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내가 검찰에도 내가 항의를 했어요. 이번에 2차 소환 때도 권성희 씨가 저한테 내가 이제 통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여러 이제 매체에 그분이 아주 신났어요. 여러 매체에 다니시더만요. 그 책을 주우신 분이 권성희 변호사. 그분이 하는 말이 검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책을 내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왜냐하면 권성희 씨가 그걸 가지고 매스컴에 다니면서 얘기할수록 김 여사는 불리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 건 이제 옳지 않은 방법 아닌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는 15건을 주셨으면 15건을 다 가져오라 그래야지. 왜 네. 내 책 4권만 가져오라 그러냐. 거기는 김영삼 회고록, 전두환 그러니까요. 회고록, 함성국 뭐 박사 뭐 책, 그다음에 자기 팬클럽 회장 강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 책 이런 예.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15권인데 네. 그런 책들과 함께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내 책만 발견됐다면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무튼 그리고 거짓말한 게 하나 또 들통났지 뭐죠? 않습니까? 예. 모든 선물은 국가기록원에 분류돼가지고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갖다 버린 갖다 거잖아요. 버린 것도 있고 네, 책 예. 같은 거는 책 같은 거 안 보겠다. 자, 지난 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그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에 네. 수상한 시설물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요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시설물이죠, 그게? 네,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작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예. 작년 3월에 작년 3월이면 이태원 참사 그 전해 연말에 나고 한참 이제 막 그게 마무리 네. 되는 그런 단계인데 작년 3월에 그 이제 거기 근무하는 분 그 이제 제보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 근무하는 분 대통령 청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그쪽에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지금 콘크리트 흉관이 매설되고 있는데 보통 이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흉관은 그냥 눕혀서 서로 관을 이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인데 그렇죠. 예. 수직으로, 아, 수직으로? 2, 3m 되는 관을 하나씩 수직으로 5군데만 묻었다는 거예요. 탁, 탁, 예, 탁. 예, 예. 예. 그리고 그 공사가 수억짜리 공사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엄청 높은 그 육군 서울사무소 담벼락을 다 헐어버리고 네. 그걸 철거하고 그걸 콘크리트를 폐기물로 갖다 버리는 작업 그리고 그 자리에다 커다란 나무 뭐 미루나무, 느트나무 같이 커다란 나무를 다시 또 심었어요. 아하. 나무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요.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덤프 트럭에 차들이 흙을 많이 실어와가지고 둔덕을 조성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둔덕을 조성한 데다가 한강 방면으로 그 콘크리트 흉관 5개를 박은 겁니다. 박은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수상하다고 좀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자, 육군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네. 뭐 밝힌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에 먼저 국방부 일단 국방부에 이제 건물이니까 요청했더니 그 근처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런 공사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실로 아하. 국방부 소관에서 대통령실로 이관이 됐다. 아. 그리고 육군서울사무소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예. 대통령실 소관이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성만 의원이 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그랬더니 전혀 응답이 없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5개씩 박고 콘크리트 물이 아마 이게 지금 주술 무속 아니냐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세로를 박는다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의심이 또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그게 하필이면 5개입니다. 5개인데 예. 오방신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잖아요. 5개면 아. 왜 하필이면 5개냐? 그리고 그 가지런히 뭐 이렇게 나란히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보통 오방신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해가지고 오방신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걸 감방이라고 그래요. 감방. 아하. 아무렇게나 하는 예. 걸. 그래서 이제 그걸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에서는 가운데 그 녹강에 뚜껑이 있고 옆으로는 사철나무로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추측을 해보고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속인까지 동원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네. 가장 가까이 우리 취재팀이 가서 촬영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에는 땅에 화기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직경이 1m 되는 그런 그 타원형의 2, 3m 되는 길이에 소금을 넣을 리가 없었다. 거기는 재물이든지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진법사라는 분이 예. 살아있는 소를 마취해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껍질 벗기는 예, 예. 그런 구판을 벌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추론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경복궁, 대한문, 그 다음에 뭐 국회, 국방부 청사에는 해태상이 있습니다. 해치상. 그렇죠. 예전에. 그 상을 예.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 청사에도 해치상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관악산의 화기를 죽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다 동물인 해치를 해태가 이렇게 해치. 놓는 예. 건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기다가 3월에 했는가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시위대들이 한강변역과 이태원역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는 그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예.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도 두려워하고 전국적으로 이태원 참사 시위대가 예. 확산될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마 제 추측에는 예. 육군 서울사무소를 임시 관저로 출퇴근하지 않고 아예 거기서 관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려면 거기다 뭔가 주술적인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지 않았으면 그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 예. 장면 자체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5개가 네, 박혀 예. 있고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뚜껑을 그러니까 열어보면? 그 제보자가 하는 말이 예. 절단기로 그 이렇게 나팔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음새가 예. 그걸 다 잘라냈대요. 잘라내고 그걸 뚜껑을 덮은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외부에 반일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 수억짜리 공사면 반드시 공사 기록에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대통령실은 있어야죠. 예. 운영되는 건데 일절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거는 반드시 거기에는 주술적인 것, 사이비 무속, 전통적인 무슨 풍수질이나 전통적인 무속을 저는 배격하진 않아요. 존중합니다. 오히려. 예. 근데 이거는 사이비, 미신, 그다음에 주술적인 거, 상대를 저주하거나 또 뭔가 이제 뭐 앵마기만 해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고 그것을 제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1탄, 2탄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네.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네, 거네요. 예, 예.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 겁나요? 해야죠. 왜냐하면 하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나 기자들이 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게 아니라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야합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해외 교포인 제 눈에도 띄는데 여기 사는 기자들한테는 왜 눈이 안 띄는지 이해가 안 하니까 안 된다. 나라도 해야죠. 뭐. 네. 목사님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뭐 해외 교포 말씀하셨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출국 정지. 정지죠. 금지는 아니고 정지. 내국인은 금지, 금지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정지. 정지. 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글쎄요, 뭐 네. 정지시킬 사람, 금지시킬 사람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제가 뭐 이 사건으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네 오히려 나가라고 그래도 저는 안 나갈 사람인데 네. 뭐가 좀 캥기는지 저를 예. 왜 금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하십니까? 예, 저 걱정되는 건 없고요. 예. 예,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감옥 가면 가는 건데,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중궁궐 속에서 행해지는 이런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건데 이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부분만 드러난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도 다음 대기자들이 접견자들이 뭐 명품 그 백화점에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여사를 선물 사가지고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민원을 가지고 청탁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관저로 이사 가서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낮 11시 반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석대 설립자의 소나무 분재, 고급 소나무 분재를 그
관저의 문이 열리면서 봤잖아요. 네. 관저로 들어갔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는 대학교 설립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요. 뉴탐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지만 네. 그래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언론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광화문 촛불 집회 뭐 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그 집회를 하는 걸 반대가 아니라 네. 언론사 가서 해야 돼. 아, 시청 언론사? 앞에 가서 해야 소용없어. 아. 언론사를 삥 둘러가지고 아하. 언론사들 정신 차리게 하고 언론사를 압박해야지. 시청 앞에서 맨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언론들을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돼.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 언론이 더 거예요? 문제지. 언론이 제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통일운동하는 사람이고 예. 해외 교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나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네, 응? 알겠습니다. 네. 결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취재를 한다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정보통신 유통업체 직원들이지 무슨 놈의 언론입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있고요. 자, 목사님께서 건강이 좀 살 빠졌다 이런 예, 글들도 살이 있어요. 4kg가 빠졌어요. 아유, 혹시나 마음을 써서 그런 건가요? 예, 뭐 어찌 됐든 조사받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뭐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예, 좀 빡빡해서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 기존 발언을 뒤집는 기록들이 소속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 윤곽이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 또 개입이다 아니다 또 여야 간에도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사건 현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쁠 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되네. 사실은 뭐 제 둘이가 동기입니다. 같이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JTBC 방송국에서 이제 이종섭 장관 측 변호인하고 이제 토론을 했던 걸 네. 본 적이 있는데 좀 두 사람이 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사건 이해도에 대해서 그런 댓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이종섭 국방장관 쪽에서는 일단 기록이 없고요. 네. 증거 기록이 부족하죠. 거의 없는 상태고. 네. 또 이제 과연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나마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느냐. 아하.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그제죠. 그제 네. 그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초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사실 조사본부에서 재이첩할 때도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저희는 작년에 이미 그 8월 17일, 18일 경에 정보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 그걸 보도했던 동아일보 기자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보도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국방부가 보였죠. 네. 그걸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또 뭐 처음에는 허위 보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이 정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이래 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굉장히 또 곤란을 겪는 전부 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형사 입건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아하,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조사본부가 최초 사단장을 이첩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건 용산의 이 사건에 대한 니즈 이걸 잘 못 해석한 거다. 혼날 거다. 잘못 예, 제가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예.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담을 저도 수락했던 이유가 그래도 진일보 한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종석 국방장관 쪽 변호인께서 대담에 응해 주신 그 자체가 되게 고마웠어요. 감사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거를 알면서도 예를 들면 정보도 부족하고 네. 또 아무래도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그 행위를 변호해야 되니까 좋은 소리 못 듣겠죠. 그래도 좀 더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됐으면 하는 아마 댓글들이나 시청자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박대령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박정훈 단장 이제 궁금해요. 지난 9개월 동안 그렇게 그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라고 네. 맹비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숱한 거짓말들이 전국을 쩌렁쩌렁 울리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되는 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지금 뭐 자백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안 했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정적 물증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그날 그런 결정적 물증이 나온 날 좀 편안한 잠을 잤는데 예. 박 대령께서는 한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더 네. 못 잤다. 너무 억울하고 이제 아하. 그때를 떠올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살이 떨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예. 검찰 단장, 군사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갈아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뉴스픽 네. 시간에서 잠깐 네. 전달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박 대령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걸 구속 사유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박 대령이 핸드폰을 예. 뭘 지웠다. 그래서 예. 포렌식에서 안 나왔다. 수사기관이나 군사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없앴네요. 자기들이 한 짓을 지금 아하, 박 대령이 했다고. 그러다가 지금 허위공소 작성 동행사로 네. 군검사가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그렇죠. 지금 맞이했죠. 그게 이제 워낙 큰 이슈들 때문에 묻혔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군검찰 또 민간검찰에서도 검사, 군검사가 개인 비리가 아닌 네. 순수한 직무집행 때문에 그렇게 정식 입건이 돼서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좀 예. 그만큼 이 문제가 상식 밖의 짓들이 너무 많았다는 너무 거죠. 많았다. 자, 현안으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외압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지난 8월에 지금 신원식, 당시는 국방위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였는데 지금 장관이 됐죠. 두 사람의 통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전화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좀 위증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증은 아니라고 볼 네. 수 있는데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온 게 뭐냐면 네. 워낙 많은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원식, 이종섭 간의 거짓말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솔직히. 거짓말 네. 중에도 별것 아닌 별것 거짓말이다. 아닌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신원식 현 국방장관이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한테 제가 전화 안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종섭 국방장관 그렇지요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누가 예. 묻지도 않았어요. 네. 자기들 보고 전화했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여력이 안 되는데요. 그 통화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일종의 자백을 한 셈이거든요. 예. 관심 갖지 않을 부분인데 스스로들 그렇게 미리 걱정이 됐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감춘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물론 박 단장에 대한 입건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이 이첩 보류나 이첩 기록 탈취 이런 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대책 수립과 관련된. 그래서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죠? 삼류 정치인 예. 처럼 행동하지 마라. 뭐 돌아오라. 네. 뭐 좌파에 포획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뭐 그 순직 해병에 대해서도 어깨 동무하고 가다가 푹 빠져서 죽었다는 등 그런 아주 경솔하기 그지없고 인명을 아주 하찮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쏟아냈던 인간이란 말이죠. 네. 그 사람은 그 직위에 상관없이 이 정권의 국방과 관련된 핵심 멤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 네. 그 다음에 구속이 실패하자 작년 추석 즈음에 만들어졌던 그 괴문서, 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일관된 그 괴문서, 네. 이 작성과도 과연 무관한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든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올 5월 4일 날 예. 공수처에 불려가서 거의
초주금을 당했죠. 네. 업무를 당했고 여러 가지 증거 앞에 거의 자백을 할 뻔했는데 네. 새벽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또 신원식 형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계환 사령관하고 신원식 네.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건 명백한 협박이죠. 네. 입 다물고 있어라는 협박이죠.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하고 지금 이게 드러날 때마다 항상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된 권한을 지금 또 도용하고 있는 예. 거죠. 뭐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무슨 말인데 못하겠냐. 네.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하겠냐. 다 공범들의 말 맞추기고요. 예.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딱 똑같은 패턴이에요. 부인하고 아니라 하다가 증거 드러나면 그거는 했지만 또 다른 얘기하고 재판하다 보면 이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종석 국방장관은 지휘권을 박탈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상황이.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니즈를 잘못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하.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배제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종수 장관이 예. 배제돼 있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이첩 보류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였죠. 이첩이 강행된 다음에 이첩 기록 탈취, 자기는 귀국해서야 보고를 받았답니다.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항명수사 이건을 자기가 지시했다고 하나 아니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어요. 8월 2일 날 13시 30분에 있었다는 네. 차관 주관하는 법무관리관과 예. 검찰단장이 회합한 그 3인 회동 예. 거기서 그 집단항명 수계가 결정됐다는 거거든요. 차관과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네. 세 명이 앉아가지고 박정훈 단장을 집단 항명 수개죄로 하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단 내에도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예. 단일 대우로 육사 출신 그 검찰단장에게 맹종을 했었는데 네. 사태를 보니까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단 내에서도 지금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날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검찰단장이 자기가 집단항명 수계라는 아이디어를 내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면서 엄청 좋아했답니다. 예. 그 하명을 받고 결국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겠다고 득달같이 날아간 거죠. 네. 아직 참고인 조사 한 줄도 안 받아놓고 집단항명 수계 이렇게 제명은 이미 잡아놓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자, 집단 항명 수개죄 저도 군에서 법무관 오래 해가지고 항명죄 이런 사건들은 해본 적이 있지만 집단 항명 수개죄 우리 법무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는 그렇게 교과서에 저희가 교범에 교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법무장교들이 시험 네. 거부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비상항고가 벌어지고 네. 비상사고가 벌어지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때 그 범죄자로 지목된 분들이 나중에 다 검찰총장 되고 대법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처리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해프닝 사건인데 네. 이걸 갑자기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은 다 황당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군 용병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한 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이거 수사와 관련돼서 기껏 해봐야 수사 지휘와 관련된 어떤 의견 충돌 정도 이게 이 정도인데 뭐 이게 집단항명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비유한 게 가을날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주운 걸 가지고 네. 특수절도로 보는 거랑 똑같지 않냐. 논리 구조는 억지로 깨맞추면 되지만 네. 법 집행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안 거 아닙니까? 맞다. 안 그래서 맞죠. 그런 것들이 뭔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항명죄 군사 재판 지금 하고 있는데 출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그 특검이나 수용해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22대 국회에서 특검 가능성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지금 21대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거부권에 맡겼고요. 이번 또 국회에서도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수처 내에도 일부와 사부 사이에 갈등이 점점 노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려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확실한 그 의지를 담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네. 현 팀의 수사가 과연 순항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지금도 것이다. 사람이 적은데. 네. 근데 일단
공수처장님이 뭐 현재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편을 든달지 이 수사를 방해한달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라는 곳에 지금 주임 검사와 수사관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수사할 수 있는 한 명을 수사하고 나면 정리해야죠. 또 자료 분석해야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신 기록을 군사법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공수처는 그것의 한 5배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훨씬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김기한 사령관과 이종석, 박진희 이 세 사람의 통화 기록이 준데 공수처 같은 경우 대통령, 그다음에 검찰단장, 유재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분석하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받은 SK, KT, LG 이 3사의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화도 다 분석하지 못했어요. 거기 아직도 그 이종섭 장관의 전화 그 뒤에 전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분석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원식과 그 이종섭 전현직 국방장관들의 그 입맞추기식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들여다보면 더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 시간대가 매우 예민한 시간대인 건 분명한데 다른 통화와도 좀 매치를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 눈길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통화가 3통이 있었고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그런 대통령의 이 2023년 8월 2일 날 통화를 일단 대통령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통령 전화하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이한 징후가 있다. 뭐가요? 왜냐하면요. 그 통화는 현재 우리가 확보한 기록만을 가지고 보면 딱 점심시간에 한정됩니다. 12시쯤에 있더라고요. 3번. 12시부터 1시까지. 낮 시간대죠. 낮 12시부터 1시까지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8월 8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공개된 곳에 나타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그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다 한들 반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내가 했노라? 어떤 내용이다? 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죠. 무슨 잼버리를 갖다가 거기다 잼버리 통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통령 경로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했던 게 뭐냐면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그 김기한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대통령 경로설이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그 임기훈과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한 걸 어떻게 박정우 대령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기한 사령관이 알려주니까 알죠. 그리고 그 임기훈이 전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을 꽝꽝꽝 뭐 국방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비서관이 왜 해병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거 했기 때문에 경로설이 나왔다. 그렇죠. 그게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매우 그 합리적인 게 뭐냐면 국방 관련 회의를 대통령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다라는 말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된 그 메시지의 내용이랄지 전달 경로가 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이건 허위일 수가 없다. 자,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그것도 지금 추측 부분이고 확인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7월 31일 날 경로는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8월 2일 날 그 통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명확한 뭐 공식적 해명도 없으니까요. 전환했으나 최상병 관련 통화는 없었다라는 거죠. 뭐 잼버리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자, 그 앞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또 국방장관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한 20분 전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세 통의 전화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주도가 돼서 기록 탈취했다고요. 기록 탈취했죠. 이게 자, 그러면 대통령만 새카맣게 모르고 안보실장이 조용히 알아서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냅다 기록해서부터 착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법조인들은 항상 사실 확정을 굉장히 중요한 전제로 보기 때문에 논리칙을 가동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대충 가리는 데는 그래도 일가견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일만 하니까. 자, 보십시오. 아니, 그 잼버 휴가 기간이고
국방장관 해외 출장 중이고 네.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긴 통화를 연달아 하고 그 앞뒤로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고 기록 탈취라는 이례적이고 매우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네. 자,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사정 그 브레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지시 없이 누가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그런 걸 시켰을까요? 그리고 단 하나의 가능성이 국방장관의 부탁이에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님 제가 기록 회수 좀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국방장관은 돌아와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데. 네. 대통령밖에 누가 있냐고요. 그게. 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외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을 또 본인이 요청했던 누구든 구명을 했다.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 측이 접촉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그 접촉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네. 어떤 형태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제가 기록 속에 확인한 바는 8월 2일 날 11시 57분부터 네. 12시 54분 사이에는 분명히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8월 2일 날. 네, 8월. 왜냐하면 11시 57분이 국방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12시 54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해병대 1사단장이 휴가를 신청한 시간이에요. 아, 약 1시간, 네. 57분 아하. 사이에. 예. 자, 국방장관이 1사단장이 휴가를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7월 31일은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파견 명령이 11시 17분에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재가 번복되지 않았다면 그냥 파견 명령에 따라 해병대 사령부로 옮겨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시 54분에 점심시간에 자기 참모를 시켜서 휴가를 내놓는다니까, 신청을 한다니까. 그리고 오후 14시 25분경에는 휴가를 꼭 처리하라라는 명령이 국방장관의 최초 지시에 담겨요. 예. 이게 도대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이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일사단장이. 너무나 네. 좀 시간에 맞게 딱 그렇죠. 움직이는 그리고 기록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장관과만 소통이 아니라 예. 정종건 부사령관이 그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하는 시간에 또다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또다시 재차 강조를 해요. 아하. 일사단장은 오늘 하루만 휴가 처리, 예. 내일부터 정상근무. 예. 라는 아주 단답형의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 방금 전에 국방장관이 지시해서 메모까지 받아갔는데 네. 또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다시 재차 누군가 입력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 한 4분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박진희와 통화를 했어요. 또 통화를 했어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또 강한 요구를 받고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또다시 재차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대로 이 기록으로 다 확인하신 겁니다. 김 그럼요. 변호사님. 이게 통화 기록은 예. 하나만 놓고 보면 답이 흐릿하지만 다 여러 그래도- 거를 이렇게 네. 퍼즐을 맞춰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정답이 거고요. 나온다. 딱딱딱 하면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것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네. 저와 정보 교류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로부터 받아가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그 부탁했다는 말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일사단장을 예. 휴가 처리해달라고 안보실을 통해서 이제 그 요구가 들어갔다. 이 용산의 그 핵심 참모가 예.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그걸 요구했다, 부탁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거 너무 관련된 게 많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거짓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 종합해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건데 이렇게 비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뭔데요, 이 사람?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예, 혹시 뭐 그건, 기록이나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기록에는 전혀 없고 다만 기록상으로는 한 가지 그 특이한 정황은 뭐냐면 네. 7월 28일 10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독대를 해요. 일사단장과. 아, 둘이 만난다. 예. 7시 20분에 보고를 받고 이 사단장이 포함된 8명이 이첩된다는 걸 보고를 받고 예. 굳이 10시에 또 만나러 갑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뭐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엔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7월 28일 날. 그 얘기가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아하,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그때부터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수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국방장관실에서 요구했는데도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 요구하는데도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간략하게 기재된 보도자료만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수사 보안 때문에 이게 미리 유출돼 버리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네. 뭔가 자기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7월 28일 그게 알려지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몰랐다면 8월 2일 11시 57분에 처음 알았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첩된다는 거 예. 근데 이첩도 보류됐다는 걸 동시에 예. 알았다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겠죠. 로비를 했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로비 구명 로비 할 수 있는 충분한 7월 시간이 있었던 28일부터 거죠. 예, 7월 적어도, 31일, 예. 8월 2일까지. 예, 7월 28일부터 예. 7월 31일까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뭐랄까 그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런 어떤 그 로비를 통해서 용산과 컨택이 되고 용산이 움직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통령의 반응들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로비설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기록상으로만 따지면 첫째 7월 30일이라는 그 사단장의 휴가가 지시됐다는 거예요. 네. 또 8월 2일은 이첩이 강행된 사실이 용산에 알려지자 첫 조치가 뭐였냐면 기록 탈취였어요. 탈취죠. 기록 뺏어오는 보통은 거죠. 네. 기록 회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경북청이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 어디로 날아가는 날아갈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직 아닌데. 입건도 제대로 안 됐는데 네.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네. 검찰 처음에는 법무관리관을 시켜서 회수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검찰 단장한테까지도 지시가 내려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기록 회수에 목을 매야 됐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가 돼서 아하. 향후 진출, 현보직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향후 진출은 고사하고 이런 위험성이 먼저 감지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그게 중요하다. 조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들 어떻게 하지? 이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된 2단계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단순 경로였다면 화부터 나서 이 자들을 어떻게 조치할까에 먼저 피리 꽂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게 그 초기에는 냉정했습니다. 대응이. 기록 회수라는 아주 원색적이고 불법적이나 더 중요한 거는 네. 임성근의 구명이나 진출을 방해하는 걸 막는 거. 막는 더 거죠. 중요했다는 막는 거죠. 거죠. 그 기록을- 이후에는 아니 내 말 왜 안 듣냐 이래가지고 이 항명죄로 그렇죠. 의율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회수하는데도 원본 기록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원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사본을 떠오면 네. 사건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경북청 그리고 원본을 가지고 오고 사본도 파기시켰습니다. 네, 결국은. 경북청이 가지고 있던 네. 사본 굉장히 치밀하고 냉정한 조치들이 일어났고 그 조치들의 목적은 뭐였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기록 확보, 증거 확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록 확보는 의미가 없는 게 해병대 1광수대에는 원본이 있고요. 원본이 변사 있고, 사건 기록 네. 원본이 그걸 카피해서 만든 이첩 기록 원본이 경북청에 갔기 때문에 네. 그 기록은 경북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항명 사건의 증거로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명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고 조기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확보했는데 네. 이 사건의 증거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증거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증거로 확보하려는 그런 트릭이고 속내는 뭐냐? 이첩을 막아서, 그 임성근을, 피의자가 네. 되지 않게 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아하. 그거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재판을 조금 상황을 짚어보면 결국은 그 막는 과정에서 항명죄로 지금 의율한 거고 그 지시가 정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1심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 지금 담당하고 재판부는 계시니까요. 상당히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하고 아하. 있고요. 나오는 증인들이 또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죠. 위증 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김기한 사령관, 첫째 김기한 사령관은 여전히 예. 이렇게 대통령 기록이 오픈될 줄 몰랐던 거겠죠. 통화 기록이. 예. 첫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예. 그 위증이죠, 당연히. 위증이고.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나와가지고 이미 그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의 그 수사 지도관의 확인서, 네. 그 다음에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에서 자기가 말한 것이 혐의자를 빼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라고
지시했음이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네. 혐의자를 특정해도 되고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위증이죠. 네. 네. 그런 또 부가적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과 그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사태라니까요. 네. 수도 없는 거짓말, 수도 없는 범죄자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오판인지 로비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네. 월권행위 때문에 이 모든 엄청난 많은 공무원들이 저기하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만약 재판 뭐 결론이 나겠지만 되면 문제되던 위증 같은 거 했던 사람들 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그럼요.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김기한 사령관은 이미 모해위증죄로 고발이 모해 됐어요. 위증입니까? 네, 아. 저희가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예. 해병대 예비역에서 고발했고요. 예, 예. 일단 뭐 저기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피하기 힘들겠죠. 네. 저희가 모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동엽 단장은 뭐 전화기 또 깡통폰 냈던데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자신의 범죄에 관련된 네. 거니까 증거인멸은 안 되겠죠, 형사상. 그래서 우리 이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이제 아예 대통령 폰, 네. 김동엽 폰 다 열어봐야 된다. 예. 통신 기록이나마 보자 해서 그 신청서를 이번 주에 냈죠. 아하. 네. 이제 대통령의 아하. 통화가 드러나면 예. 과연 8월 2일 12시 와서 1시 사이에만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호출했는지 예. 그게 다 나오겠죠. 예. 결론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록 탈취에 선봉에 섰는데 그게 대통령 지시 없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김동혁 검찰단장이 또 그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예. 그 검찰단과의 커넥션 없이 그렇게 될 리가 황당한 게 뭐냐면 검찰단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8월 2일 14시 40분에 열렸답니다. 네. 거기서 증거로 확보하자라는 그 회의가 열렸다는 건데요. 네. 그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율을 다 끝내가지고 12시 40분에는 그 국가수사본부의 이모 그 총경과 경북청 그 노기호 수사부장이 통화를 마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단이 입건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이 꼭 필요할 거야. 그걸 공직기강 비서관이 걱정해가지고 알고 미리 네. 조치를 해줬다. 갖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네. 다 사실관계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뭔가 그림들이 딱딱딱딱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 박정훈 단장 뭐 변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 제가 다른 프로에도 네. 나가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거짓말을 아. 몇 번만 더 하면 네. 정말 국민 전부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제발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 꼭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면 그냥 침묵이라도 하십시오. 네. 거짓말 할 바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연 좀 해주십시오. 또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또 분석하면 또 엄청 나오겠네요. 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을 지금 아니 뭐 해주세요. 좀 본인 일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또 안보 상황 또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벤트 하나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6월 15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김종대 의원도 오십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밌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나올 겁니다. QR코드 아니면 라이브 채팅창 고정 상단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전 의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전에 김정민 변호사하고 최상병 사건 얘기도 했었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요. 그 하기 전에 가스 얘기 석유가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돼 있다 직접 발표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천공 얘기도 하고 뭔가 국면 전환용 정치 쇼다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발표. 우선 예. 그 배경에서는 뭐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기질 자체가 네. 무언가 어떤 이 과학 분야에서 신기한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꽂혀버리고 네. 훌러덩 넘어가는 예. 일이 의외로 많았어요. 네. 작년 1월에 취리 공과대학 스위스에 아, 있죠. 예. 거기 가서 양자역학 석학하고 자기가 1시간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게? 당시 그 수행하던 이종호 정보통신부 네. 장관한테 쪽지 메모를 전달해서 아. 발표하라 그랬는데 예. 그 즉석 발표가 나와요. 아하. 한국이 올해를 양자역학 도약의 양자도약 원년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정부가 3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양자 투자국이 되겠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는 양자 혁명 뭐 게임 체인저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하. 그 3조 원은 투자가 안 됐고 결국 안 되고. 원래 있던 관련 예산 1조 원도 지금 집행이 안 돼가지고 R&D 예산 삭감할 때 칼 맞아서 예, 예, 예. 쑥떡 잘렸어요. 양자역학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 그거 만든다고. 네, 네, 네. 그때는 또 그것 따가지고 난리가 아, 났었고 예, 예, 예. 그 뒤엔 반도체 클러스터 갖고 또 네네. 난리가 났었고 예. 그래서 시리즈에 석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그러니까 딱딱딱 그 후에 석유 가스 얘기다. 예, 뭐 하나 나올 때가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한번 꽂히면은 네. 앞뒤 안 되고 질러버리는데. 근데 이거는 예. 꽂히는 건 좋은데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 약간 그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참모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좀 청취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산자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네. 채가 쓰니까 원래 부처가 가끔 이게 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경우에 이런 좋은 거 있습니다 하고 발표하라고 상납할 때도 많아요. 그럼 하세요 이렇게. 예. 아주 젠틀하게 상납하는 장관이 이쁜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건 가로챈 거예요. 아. 이건 상납한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산자부 담당국장도 모르게 이걸 잡아챘을까? 이것도 분명히 비선 라인에서 비선 라인에서. 먼저 저 하나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움직이면 부처가 따라가는 형태. 네. 전형적으로 이런 그 국정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왜 저번에 그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무산으로 네, 왜 맞습니다. 예. 김성한 안보실장 날아갈 때도 그 정보를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냐고 안보실이 보고를 안 하는데 예. 비선 라인이거든요. 예. 이게 NSC나 안보실이나 이렇게 어떤 뭐 경제 안보 이런 류의 어떤 사안들 또 과학기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공식 라인으로 먼저 움직인다. 정보가 유통이 된다. 아. 그런 게 이번 사태 아닌가. 비공식 라인도 좋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오늘 그 아브레우 박사인가요? 그 네. 사람이 뭔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와서 이제 잠시 후 10시에 발표할 합니다. 내용이 기자회견 합니다. 이게 어떤 그 저기 탄성파라는 파장을 예. 이 지하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응파를 봐가지고 네. 이게 퇴적합니다. 그럼 퇴적하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수순으로 자기는 봤다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아마 적절하게 마사지하고 포장해서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어떤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퇴적감이 있으면은 석유가스 가능성이 높다. 이거 오케이. 그러나 여기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실험과 검증.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가설이 이론으로 확정이 돼가는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다 뒤집혀 가지고 네. 일종의 사이비 과학이 되는 건데 네. 퇴적암층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호하지만 거기에서 석유가스의 매장량을 왜 140억 배럴로 추정하는지 아마 오늘 요거 설명 못 할 겁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못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지질 탐사 전문가로서 많이 해왔고 뭐 자기 경력에 대한 과시가 있는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나왔다. 네. 이런 어떤 경험칙 정도가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네. 국민들 중에서도 야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무속판이 펼쳐지는 결론은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과학이 아닌데 이게 과학보다 더
사이비 과학. 사이비 과학이 된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 항상 과학이 타락할 때 파시즘의 전조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학자 울리백이 86년에 그 유명한 위험 사회란 저서에서 네. 어떤 근대성의 문제를 자기가 통찰할 때 과학 지식의 타락이 그것이 어떤 그 근대성을 왜곡하는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독재와 권위가 부활하는 정치의 퇴행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굉장히 독재자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히틀러의 우생학, 아하. 스탈린의 정신분석학,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그 얼토당토하는 농업혁명, 네. 이거 다 사이비 과학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런 주술과 과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이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지식의 타락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합리적 지성의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 벌써부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뭐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다 등등의 어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반박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오늘 발표에 이제 시금석이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이 정권이 또 하나의 평지풍파를 만드는 오늘 사고가 터지는 날이다. 아, 사고가 터지는 네,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다 이게. 예. 이제 10시부터 이제 진행되시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실험 과학이 없는 이제 사이비 과학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거에 또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의사가 어떤 환자의 위암을 판정을 내리는데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의사한테 진단 받고 안 싶으십니까? 됩니다. 정확하게 내시경하고 진단한 후에 수술 받고 그 해야 되죠. 내시경이 시추고 네. 조직 검사가 시추해서 온 걸 샘플 그러니까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러네요. 그러면은 내시경. 저기 뭐냐 이것도 안 해보고 맞춘다는데 뭔가 배를 이렇게 두드려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 갖고 위암이다 안 돼요, 아니다. 안 돼요. 이게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게. 얘기 들어보기 얘기가 되네요. 이거 무당이나 하는 얘기지 이게. 아하. 그리고 실제로 무당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자, 하여튼 오늘 10시에 그 아브레우 그 박사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또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최상면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보고서가 좀 공개가 됐는데 해병수사단 최초 보고서에서는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국방부 갔을 때는 6명, 최종적으로 2명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의 그 책임은 계속 늘어나는데 혐의는 빠져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조금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전체 네네. 상을 좀 요약을 드릴게요. 8월 2일 날 아주 무도하게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 회수한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처음 있는 이게 일이라서. 끙끙 앓는 게, 야, 처음 있는 이거 일이라서. 뭐 보관해야 돼? 어디 네. 줘야 돼? 네. 야, 회수는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해왔는데, 네. 이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걸로 일주일이 간 거야. 아이고야. 예.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는 왔지만, 아이고, 처리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사본부는 안 받겠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군사경찰 조직인데, 네. 그 사이에 차관이 조사본부장한테 사건 기록 회수해 왔으니까 받아라 그러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 야, 그럼 장관이 지시하면 받을 거냐? 네. 그거야 받겠지만요. 이러니까 장관 지시 명령이 내려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11일입니다. 11일 날 10일이 조사본부로 소요되네요.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끙끙 앓은 거예요. 네. 이첩하기로 하고 이건 배정하기로 하고 예, 일주일 또 그냥 가서 이건 그냥 시간을 낭비했는데 예. 그 사이에 대통령 이종섭 장관 뭐 공직기강 비서관 계속 국방비서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본부가 죽지 못해 받았는데 네. 사흘 만에 분석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3일, 사흘, 딱 그게 사흘. 14일 날. 거기에 보고서에 14장짜리인가 예. 그 보고서에 4쪽을 임성근 사단장한테 할애한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주요 혐의자의 안전조치 소홀, 네. 그 다음에 어떤 과실 여부 이런 것들이 상세히 써 있어요. 그 중에 4페이지가 임성근 사단장. 여기에 보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수사 잘했네요, 그러면 해병 예, 수사단에서. 뭐 수중으로 내려가서 예. 찔러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최상병이 그 수중수색을 한 인과관계는 사단장이 그 지시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대의 안전성 평가를 사단장이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 여건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네. 요게 보고서 딱 내용이 그대로 되는 나오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된 게 14일입니다. 네, 예. 그러는데 지금 사라진 보고서가 한 건 더 있어 보여요. 보고서가 하나 사라졌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네. 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검증 말고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네. 그 육군 50사단에 50사단장이, 있는 예.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네가 왜 현장 지시를 하냐 해서 직권남용 추가 검토 보고서가 있나.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요게 지금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하. 요게 예.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아일보가 네. 이렇게 그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오히려 직권남용이 추가됐다는 걸 단독 기사로 내버린 거예요. 네. 그때 국방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하. 그 뭐 기자들한테 문자로 허위 사실에 예. 이거 뭐 국방부가 조치할 거다 협박에다가 예. 엄청나게 강경하게 그 대응을 했는데 그때 동아일보가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아하. 동아일보 말이 맞았다. 예. 그리고 나서 21일 날 네. 새로운 보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180도 내용이 바뀐 겁니다. 요때는 완전 빠져버리는 거네, 임성근 사단장이 다 빠지고 임성근이란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이름도 안 없고 나오고. 이게 지시가 그 수승수색으로 이어졌는 거에선 기록이 부재하여 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 예. 그래서 6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2명, 두 명만. 현장 지휘관, 대대장 둘이. 2명만 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야. 이거 뭐 다 180 드러나네요. 그럼 하나씩.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에는 17일경에 네.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아하. 이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유재원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가 직무대리. 네. 갔던 거죠. 다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날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공직 이시원 비서관 사이에 집중적인 통화가 통화가 또 있었고.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예. 예. 이때부터 조작을 위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작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실행 국면에 들어가서 21일 날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좀 그렇게 봐요. 우리가 7월 31일 또 8월 2일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네요. 진짜 실제 그 네. 조작 은폐가 이루어진 거는 예. 그 이후죠. 8월 뭐 11일, 17일, 뭐 네. 21일 뭐 이렇게 그 뒷부분도 사실은 지금 좀 전에 김종인 변호사가 그거 통화 기록도 받을 것이다. 예. 다 받아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통화 계속 기록을 문제가 더 될 수가 확보하셔야 있네요. 됩니다. 예. 자, 이 보고서, 이 검찰단에서 작성한 보고서 얘기도 있고요. 또 경북 경찰청에서도 좀 외압을 받았다.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 수사 외압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그 경북 경찰청의 수사관이 네. 막 울면서 통화하는 녹취가 나오죠. 아하.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우리가 정직하게 했는데 왜 서류를 내줬냐 그러니까 울면서 답을 못하죠. 네네, 답을 못하는 그 모습. 예, 네. 이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상당한 압력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경북 경찰청의 수사가 네. 저게 임성근에 대한 어떤 혐의를 만약에 무혐의로 처리하게 되면 네. 이거 지금 이거 난리 납니다. 이것도 난리가 이거 납니다. 난리 나. 이게 저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정권에선 필사적으로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나의 카드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봐. 경찰이 조사했는데 임성근 죄 무혐의 없다잖아. 아니냐. 그런데 박정원이나 여기 이런 데서 지금까지 난리쳐서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네. 이 시나리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러면서 경북 경찰청이 예. 한국 정치에 또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앞으로는 네. 예. 야,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 또 조치를 할지, 혐의 있다고 할지 혐의 없다고 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이것도 같네요. 김건희 여사 수사같이 한정없이 미루는 제3의 길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최수근이랑 국민 한 사람이 사망한 게 작년 7월 19일인데 그러니까요. 아 무슨 놈의 얼빠진 수사기관이 1년 넘게 결론을 1년을 못 걸리나. 내립니까 그래. 네.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뭐 사건도 아니죠. 과실 사건이죠. 과실이냐 아니냐 그건 판단하면 되는데 아 그게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저기 수사기관 믿고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증거들이 좀 없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도 그랬지만 박진희 당시 보좌관 군사 보좌관 이 사람들 낸 뭐 김동혁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 깡통폰을 냈더라고요. 네, 이건 이종섭 전 장관도 네,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뭐 다 박진희, 김동혁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노골적인 증거인멸 네. 행위고 담합이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이거 어떤 법치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다 일망타진하고 구속시켰을 네, 얘기지 네, 그래. 이걸 그 뻔히 바라보고 증거인멸하고 국민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있는데 네. 아니 무슨 공직자가 자기가 공용으로 쓰는 그 핸드폰을 네. 그걸 갖다가 기록물을 파쇄합니까? 그래 하면 안 되죠.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될 중요한 기록 자산을 네. 그거를 파괴합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이거 증거 무시하겠다는 인멸한 거 것이다. 아닙니까 이거? 네, 증거 인멸한 거다. 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건 인신 구속 문제도 검토해야죠. 지금 계속 저러는데. 네. 예. 이자들이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작심을 하네. 지금 뭐 이렇게 윗선 개입 의혹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석유 시추 이런 거 발표할 게 아니라 이거 최상병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석유 그 시추 발표한 3일 날 네. 9.19 군사합의 무력화도 결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당일날. 예, 네.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이게 지금까지 그 군사합의서 덕분에 꽃게 마음 놓고 잡고 네. 확성기 방송 안 들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높아진 삶의 질이 붕괴하고 일상이 사라지는데 네. 이게 석유는 펑펑 나오고 평화는 깨진다. 이게 저 한 대한민국의 중동 국가 봐요. 아하. 저기 저 중동이 그래요. 그렇죠. 중동이 지금 석유는 많이 나오지만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대한민국의 중동 국가화가 시작된다. 아니 석유는 나온다고 떠벌리고 평화는 깨지고. 네. 그게 중동의 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딱 그러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 되자는 얘기예요. 예. 석유 얘기 뭐 오늘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 지금 정지시켜 버렸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도발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분쟁, 제 국지전 생각에는 같은 거. 이제 곧 그 바람의 방향이 예. 이제 곧 북풍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남풍이 불어 대북 전단을 네. 엊그제 올려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경찰이 단속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곧 그 대응이 있을 거거든요. 대응이. 그때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할 거고. 재개하겠다. 확성기를 북한 너무 싫어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휴전선 북쪽으로 30km까지 네. 그 저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국토에 엄청난 양이 이제 그 심리전에 사정권에 들어가는 네. 거고 그리고 북한도 틀어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례 없이 틀어대면은 저기 어디 강화도 같은데 어디 가시면은 네. 잠 못 자요. 들리는 거죠.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아니 양쪽의 방송이 다 들린다니까. 네. 북쪽에 가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지금이라도 좀 뭔가 이게 좀 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예. 한쪽에서 석유 나온다고 그러고 네. 이게 나라 꼴이 이제 예. 참 그 아주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 일상이 파괴되고 삶이 위협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 네. 이게 얼마나 값비싼 결정입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그 석유의 사이비 과학이 춤출 때 네.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바른 소리를 안 했어요. 아하. 이 과학자들이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민주주의와 이 어떤 사회의 합리적 지성이 위협받는가에 대한 거대한 퇴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이런 문제를 녹여버릴 수 있는 이런 국가의 품격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해지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뭐 무속에 가까운 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농락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자, 이번 대통령 배우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지만, 뭐 아직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하고 있지만, 공개 소환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연일 광폭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뭐 관련된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행보하는 거는? 글쎄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 배우자는 공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 행사가 나쁜 행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대목은 뭐냐면 네. 자기 멋대로라는 겁니다. 아, 멋대로 한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하. 하고 싶으면 하고. 예. 지금까지 뭐 한 10개월 가까이 사라졌다가 이제 난 나갈래. 그런데 이 행태가 예. 하나의 어떤 퍼블릭 서번트,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약간 프라이빗한 어떤 자기 그 일종의 어떤 욕망의 확장.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야.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더 A 쇼에 나오는 예. 그 8층에 사는 여자하고 똑같아. 8층 여자요. 예, 8층 여자. 예. 거기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태가. 그게 아주 풍자성이 강해서 내가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공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민들의 공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갈 거야. 이건 내가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비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불편한 거거든.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런 가운데서 자기 의혹은 나 그거 재미없어 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 진술서도 내고 싶고 하고 싶은 말만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면은 왜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항상 불편해하고 속이 상하냐.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영부인을 우리가 이 국가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 품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불편한 것이죠. 그 또 뭐 좀 전에도 우리 김정인 변호사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좀 연관성이 있으면 그건 또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성근 사단장의 네. 구명 로비가 있었고 그렇죠. 그 로비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공식 분명히 라인, 네.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또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8월 2일 날 12시에 이제 통화했던 부분, 김정인 변호사가 좀 짚어주셨는데, 대통령이 그 시간에 통화를 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대통령이 또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버무려져 가지고 네. 하나의 정권의 그 어떤 이 도덕의 수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일방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또 본인들은 할만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예. 버티면 된다.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어떤 공적 기능, 이 어떤 사법 기능이라든가 네. 또 정치의 특검의 입법 기능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네. 앞으로 국회 자체가 무력화될 겁니다. 국가 자체가.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개원식에도 안 나오고 이 국회 원구성을 보이콧하는 실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냐.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민 다수 요구를 받아가지고 법률을 입법하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거는 절차상 안 맞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입법하면 거부하고 입법하면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단계로 22대 국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자 아하. 더 나가서 조금 더 제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소수가 다수 예. 지배하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헝가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네. 공화당이
보통 선거 기준으로는 지고 네. 의석은 더 많이 차지하는 그렇죠. 게리맨더링으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완성한 거건데 네. 이거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한국이 설마 그 정도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보십시오. 이제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게 바로 입법권 무력화 사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입법권 무력화 아주 또 이 메시지를 또 주시면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봅니다. 최재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뭐 최상병 특검 그 관련된 박정훈 네. 단장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더라고요. 뭐. 네. 왜 웃으십니까? 예. 제 후배, 제가 선배가 후배를 만나는 게 문제입니까? 아유, 괜찮은데 어떻게 뭐 네. 격려하는 격려죠, 그런 거 물론. 있습니까? 열심히 예. 잘 재판 받고.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교롭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 다른 방송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군사법원에 그 앞에서 인터뷰를 했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저보다 7기 수배이기 때문에. 네. 선배로서 격려. 그럼요. 선배로서 격려. 예, 알겠습니다. 선배로서 격려. 자, 이번 주 또 얘기하기 전에 네. 뭐 좀 정치 이슈 중에 네. 지난주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산유국. 산유국이요? 산유국이라며. 왜 우리나라 웃으십니까? 산유국이라며. 네, 산유국. 산유국이에요? 예. 아니 대통령이 왜 내 이름에 전현주가 떠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그럴 수도 겁니까?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뇨. 전현주 기자의 잔상이 남아서 잔상이 그런 겁니다. 남았다고요? 떴잖아요. 인제 제대로 최진봉 떴네. 교수. 그거 화내지 전현주 이런 거 기자라니? 이런 걸로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봐도 걸로 화낼 최진봉인데. 이런 걸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게 대통령이 발표할 네. 그 사안입니까? 네. 시추도 안 했어. 시추도 아직. 네. 아니 시추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다면 어떡할 건데 그래. 지난번에 예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네. 시추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구멍도 안 뚫었다니까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한 것도 그렇고 밑에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권했을까요? 이거 해라. 아니, 기름 빵빵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지? 뻥뻥뻥뻥 가스 기름. 아니 네. 그리고 대륙부근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하더라 그거를 무슨 평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의 다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보면. 대륙부근 대부분 그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시추를 해봐야 아니 그리고 어젠가 뭐 어디 인터뷰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예. 그분을 직접 네.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분도 확신은 없어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네,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 얘기한 거지. 산유국이라니 무슨 삼성의 시가총액 5배라고요? 네.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나오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아,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진중. 진중. 예. 진중. 네. 너무 가벼우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거 그러신 알려드리려고 것 같더라고. 근데 한 아니, 거다. 제가 볼 때 보통 이 정도면 네, 네. 그리고 시추를 시행하는 것도 또 시추를 허가하는 권한도 네. 석유공사 사장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추해보고 실제 뭐가 정말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21% 때문에 그런가? 21%? 갤럽에서 21% 나왔잖아요. 만약 지난번에. 10% 떨어지면 또 뭐 보물섬 나왔다고 그러고 뭐 그러겠네요. 보물선. 섬이 아니고 선. 같은 거. 그럴 수도 또 있지 있다고 않을까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정책 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네. 이게 확인도 안 된 거를 너무 얘기하면 나중에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떠안는 다 져야 거예요. 되는데. 그러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빠져 있으셔야지 왜 자꾸 나서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댓글에는 혹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란일 수 있겠죠. 그 발표 이후에 그 가스 그다음에 이 석유 정유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이 많이 뛰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요. 대통령실 근무자든지 예. 이런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시점에 이거 발표하기 바로 전에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 회사다 기업이다고 네. 하면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전혀 하면 안 큰일 날수 되죠. 있고 또 그 주가를 이렇게 부양하게 셌다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부 위반이 돼요. 시세 그렇죠. 조종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도 의미에서 조사해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반드시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레마티스님 요술램프 찾았다 할 걸요 이렇게 또 요술램프 알라딘 뭐 그 말씀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놀랐기 때문에 산유국 네. 이번 네, 주에 산유국. 아주 눈에 띄었던 네. 내용이었고요. 자, 좀 언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지난해 KBS 경영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초안하고 다르게 예. 비판적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네.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사회에서 경영평가 전문위원, 그러니까 언론학자든 이런 분들을 유촉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 뭐 제가 기억한, 저는 뭐 이사회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경영평가 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KBS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드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KBS 문제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내놓는 게 경영평가 보고서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거 보고서 한번 하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겠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해본 분들이 돈 많이 준대. 돈 얘기는 줘야지. 아니 그 여기서 많이 하시- 준대요. 어쨌든 아니, 그만큼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이사회에서. 어쨌든 그렇고요. 보시니까, 예. 제 말은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승인을 하는데 대부분은 수정 안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영평가 보고서 중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사회가 여권 추천 이사 6명 이 사람들이 표결에 붙여서 수정을 의결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다. 근데 수정을 의결했는데 수정을 의결한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주로 비판적 KBS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 내용들을 수정했다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죠. 지금 이게 재정임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장이 집필했다고 하는데 요거 중에 박장범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 땡뉴 뉴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삭제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KBS가 왜 갑자기 심지어는요. 앵커의 그 불공정 보도 사과의 문제. 박장범. 예. 네, 이 문제 가지고 이 보도 취재를 했던 그 전에 취재를 했던 사람들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네. 기자가. 아하. 그러니까 KBS 기자가 KBS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해달라. 나는 그때 제대로 보도했는데 뭐 왜 사과를 하냐. 왜 사과를 하느냐.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왜 하는 거냐. 아하.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땡뉴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늘 예전에 땡전 뉴스로 땡전두환이. 예, 전두환이 맞습니다. 땡전 뉴스. 땡유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십니까? 예. 땡뉴 뉴스가 예, 예. 너무 많이 그 문제다. 예, 이걸 예. 비판하는 그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 생각해요. 있죠. 예, 충분히. 아니 예.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KBS에. 네. 박민 사장으로 바뀐 다음에 심지어는 세간에서는 박민의 방송이라 그래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네. 그런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방송 형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사회가 이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비판적이야? 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보니까 이 불리한 내용 삭제했다 이렇게 네. 지금 교수님께 지적을 주셨는데 네. 이사회에서는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잖아요.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위탁을 해요. 네. 그럼 그분이 평가를 하겠지. 그럼 보고서를 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 그 외부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왜 외부의 평가를 맡기죠? 자기들이 해 그러면 이사회가 왜 외부에 맡기는 직접 거예요? 해라. 예. 아니
외부의 평가위원회 맡기겠다는 객관적 시선으로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박지훈 변호사 생각을 해봐. 외부의 위탁을 맡겼어. 네. 근데 위탁에서 들어왔어. 불리한 거 다 빼. 왜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없잖아요. 납득이 상식적으로 안 가죠. 일부러 경영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이유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불리한 내용 뺄까봐. 네. 그래서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예를 들면 말도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이래. 그럼 네. 뭐죠 대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문장이 바뀌었냐. 근데 그 문장이 바뀐 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난 문장이라는 게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평가의 내용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땡뉴 뉴스에 대한 비판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어떻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경영평가 지침은 어떤 그 선입견이나 어떤 외압 없이 경영에 대해서 KBS 경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맞게 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정 삭제를 요구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칼럼을 쓰잖아요. 네. 언론사의 요청을 받고 보냈어.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예를 들면 교수님 이건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네. 빼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또 심했으면- 된다고 아니, 뭘 그게 심해요? 너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뭘 잘못해 아니, 내가? 예. 괜찮은 건데 언론사가 강요했다면 강요했다고 문제가 되는 거 될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절차대로. 이거 보세요. 정재곤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네. 다수 이사가 보고서 수정을 의뢰한 점은 그때와 같지만 절차와 성격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도 수정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비판적 내용이 아니라 네. 정말로 잘못 기재가 됐거나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을 경우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정 이사는 뭐라 당시에는 이사에 불러 질의응답을 거친 데 결정이 돼. 그럼 네. 뭐예요? 평가위원을 불러서 왜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반론을 제기하고 그분이 예.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긍이 되면 가능하다고 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용된 자료만 지웠지 평가 본문은 손대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용된 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임위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평가 전체를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예. 아예 날려버렸다. 날려버렸다는 이게 거잖아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 의견도 들어보고 예. 들어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네. 않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KBS 이사에 지금 말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까? 저는 네. 평가에 대해서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치가 정말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고 바꿔야 생각해요. 된다. 예. 그 외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저는 손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예. 외부의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요. 네. 자기들의 아픈 부분을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내부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외부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인용된 내용이 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네. 통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틀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정권에 좀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빼라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 이건 청문 과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니까. 조사한 사람을 네. 불러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논의를 통해서 그분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 있는 남자 예. 최진봉 교수와 언론 환경, 언론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자, KBS 얘기도 좀 했고요. 지금 방송법, 이른바 방송 3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야7당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일단 방송 3법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공대회가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3법을 빨리 재발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의가 돼서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거. 네. 거부권 정권이에요. 거부권 정권. 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뭘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가 이미 네. 녹화됐고요. 동의해요. 예. 이게 언론 탄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 KBS, 방문진, 그다음에 EBS 이 세 개의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을 하는 곳이 이사회예요. EBS는 물론 방통위가 직접 사장을 임명합니다. EBS만. 네. KBS, MBC는 대주주인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데 네. 그 이사회 구성 자체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KBS 같은 경우는 여야 추천 구도가 네. 7대 4예요. 여당이 7명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네. 그럼 다수결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7쪽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네. 방문진 같은 6대 3이에요. 6명, 3명. 네. 그럼 거기도 과반수가 여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권에 가까운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방문진 KBS 이사가 임기가 8월이에요. 올해 8월. 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모집이 다시 들어가요. 평가도 하고. 그 전에 방송사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송마다 아까 말씀드린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고요. MBC 방문진은 9명의 이사가 있는데 네. 요 숫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21명으로. 21명으로 통일하고 예. 그다음에 이사의 추천 권한을 추천을 하기 전에 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추천위원회를 국민들 뭐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하자. 아하. 그래서 거기서 후보를 걸러내고 그 걸러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도 거부를 하고 네.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는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아.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야당일 정권 때는. 잡고 나니까 입장 싹 바꿔가지고. 그럼 민주당이나 그 여당일 때 좀 그랬죠. 추진을 좀 하죠. 왜 그때도 그랬어요. 아, 똑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 비판을 해. 비판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했어요. 왜 안 저는 진짜. 했냐? 왜 해야 그런 된다고 거. 그랬어요. 네. 어느 한쪽인가는 정권을 잡을 때 양보하고 해야 네.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박민 같은 사람이 KBS 사장으로 오는 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고 박문진도 이번에 만약 이사회가 8월에 바뀌게 되면요. 네. 그럼 친여성향의 이사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장이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MBC,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의 사장을 바꿔서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권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방송법의 문제예요. 그걸 네. 바로잡다고 하는 게 방송 3법의 개정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방송 3법 중에 뭐 윤석열 정부 앞에 입틀막 수식어가 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당의 그 신장식 의원이 입틀막을 막는 그 법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방통위가 원래 네. 5명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네. 정원이 5명입니다. 5인 합의제 기관입니다. 5인 합의제. 근데 예.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2명 두 명 있죠. 있습니다. 예. 이 2명을 누가 추천했냐? 대통령이 추천한 겁니다. 독임제 기구가 돼버렸어요. 독임제. 네. 네. 합의제와 독임제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합의제라고 하는 네. 것은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임제는 장관 1명 딱 임명해놓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근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2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아하. 근데 지금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5명이 정원이 2명이서 막 다 해요. 회의도 개의하고 문제가 있겠죠. 의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법의 사각지대다. 아하.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하. 숫자를 정하자는 아하. 거예요. 4명 최소. 예를 들면 4명은 와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네. 최소 야당이 추천한 의원 1명은 들어갔을 때 개의가 아하. 이루어지게. 예. 그럼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회의는 하면 안 된다. 뭐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불참을 하게 되면 회의를 못 열게 되는 거죠. 네. 의결 정족수도 4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 제가 볼 때 이러다가 한 명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혼자서 같아요. 뭐 도장 찍고 난리 네, 치고 다 해버리잖아요. 할수 있다.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 그렇죠. 부분을. 그걸 막자고 하는 것이 지금 방통 입법을 바꾸자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고 네. 의결 정족수도 3명, 4명 이 정도로 만들자. 이게 만들자. 얘기입니다. 자, 지난 뭐 폐기됐던 방송사법 원래 갔다가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거든요. 예.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 KBS나 예. MBC의 그 이사수를 확대를 하게 되는데 2배 이상 확대해야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있냐면 겁니까? 21명으로 확대하자는 예, 거거든요. 21명. 그러니까 지금은 11명, 9명 다 각각인데 예. 모든 공영방송사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추천 단위에 추천을 하게 돼요. 이사들. 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뭐 법조인, 뭐 민변 이런 데서 다 추천하게 되겠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21명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사권 관련해서는 표결 의결 정족수를 의결 숫자를 3분의 2 동의. 아, 과반수가 인사권은 아니라. 3분의 2. 예. 아. 왜냐하면 이게 한 명만 많으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21명 중에 예컨대 여야의 구분을 하자면 뭐 여당에게 일정 부분 프리미엄 주더라도 뭐 네. 11명 대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하면 과반수를 하면 또 여당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하. 그거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도록 하자. 그래야 너무 친정부적인 또 여당적인 이런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다양한 추천 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국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네. 또 하나는 숫자 인사권에 관련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해서 특정 성향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21명의 그 이사가 3분의 2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뭐 함부로 사장을 못해요. 임명을 하지 못하겠네요.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정치색이 예. 뚜렷한 사람들 너무 네. 막 예를 들면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최진봉 사람 교수님 같은. 이것 보세요. 네. 저는 하지 진봉술을 씁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사장이 될 수가 쉽지가 없는 거죠. 않겠죠. 쉽지 왜냐하면 않죠. 양쪽에서 반대를 반대로 가능성이 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네. 성향의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송사법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언론 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언론중재법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바꾸려고 했어요. 네. 박지원 변호사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납니다. 기억나죠? 예. 그때 누가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습니까? 뭐 여당하고 언론단체. 당시 야당 야당이었죠.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이게 지지자당, 예. 언론 탄압이다 예.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예.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짜 뉴스라고 불렀는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에 언론사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책임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종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막 보도를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벌금, 과태료라 그래요? 범칙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500에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 그게 큰 부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죠. 네. 사실관계 확인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 금액을 좀 높여보자. 높이자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높여봤자 제가 볼 때는 2배, 3배밖에 못 높여요. 그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그것도 과연 언론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고요. 근데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언론사가 책임 있게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뭐가 문제죠 대체? 예. 아니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 아하.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공인한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5.18 네. 광주민주화운동 예. 이걸 막 뒤집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가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뉴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언론 자유 침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 의견을 갖고 할 건 그거는 아니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예. 돼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된다. 정치 의견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겠죠. 그러나 네. 객관적 사실이 누가 봐도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과 반하게 보도했을 네. 경우 그것도 국가기관이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끝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징계를 전례 없이 많이 내렸었는데 선방이 임기는 끝났습니다. 5월 10일 날 끝났는데 아직 못 처리한 민원들이 많고요. 이것을 방송통신심의회 방심위에서 후속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분리된 기관이에요. 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방위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개입하면 안 돼요. 네. 방심위가 예를 들면 선방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위원도 달라요. 위원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9명이고 선방위 위원이 9명이에요. 네.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요. 네. 선거 기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심의 내용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해요. 네. 근데 그냥 끝났어. 해산됐어.
근데 그 전에 올라온 심의 안건을 방심위가 받아서 한다고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권 아니에요? 월권이다. 월권이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방심위와 선방위가 따로 존재하는 기구라니까요. 네. 근데 선방에서 뭐 다 못 끝내는 걸 방심위가 가져와서 한다? 그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원래 취지와 원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세요. 의결도 그래. 여권 추천위원들만 동의를 했고요. 네. 야권 추천위원 2명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또 통과를 시키면 숫자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야권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수니까 여권이. 네. 예. 그러니까 여권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통과시켜서 해버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영이 전혀 다른 두 기관에서 각각 일하는 일을 네. 이쪽이 이미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에서 못했던 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문제가 이게 1년 뒤에 결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하더라도 1년 뒤에 나온다면 뭔가 구실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수 생각 있죠, 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박준 변호사 그래서 YTN에 잘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긴 하죠. 선거 방송심의. 선거방심에서 징계 받으셨잖아요. 중징계 받으신 분, 예. 중징계 받으시면 여기다 중징계라고 쓰고 하세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기 방송 어쨌든 프로그램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와서 진행하시잖아요. 본인 자리에. 예, 뭐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이 한참 뒤에 만약에 처리된다고 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만 운영되는 것이고 네. 선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 끝난 지 한참 뒤에 그걸 심의한다?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데 선방심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 지금 정말 징계 엄청나게 때렸고 말씀대로 저도 징계 받고 그 방송을 눈물을 머금지 않았지만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네. 자, 특히 최고수의 징계가 관계자 징계인데 14건에 대해서 한겨레 21이 외부 전문가 6명한테 다시 평가를 맡겼는데 단 한 명도 14건 모두 관계자 징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요, 의원들 제가 봤어요, 몇 면을. 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더만. 바쁘시잖아요. 뭘 바빠요? 예. 한겨레 20일. 돈도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한겨레 20일. 예. 안 해요. 예. 6명인데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평가했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보수적 성향의 분도 여러 번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6분 중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분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자 징계를 줄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전공한 분들이나 언론에 이 관계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선방심의의 이런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한겨레 21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중에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 정도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그럼요. 또 보수 뭐 진보 다 있어요. 섞여 있다 이 말씀이죠. 섞여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분들. 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선방심의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여기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예. 스트레이트 14번 항목인데요. 네. 스트레이트는 원래 지금 관계자 징계 받았었는데 이분 6명 모두 문제 없음 의견을 냈고요. 그랬죠. 7번에 YTN 뉴스킹 박준입니다. 이것도 관계자 징계 받았는데 권고 있네 2명, 권고 둘. 행정지도 쪽에 이제 3분 계시고 문제 없다고 네. 3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진보 보수 다 섞여 위원들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법정 제재로 까지 가는 건 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그리고 관계자 징계는 너무나 잘못됐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하면 뭐 누가 이렇게 방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긴장이 무서워서 되고. 방송하겠어요? 맨날 네. 징계받고. 네. 아니 제작진들 입장이나 방송 입장에서는 징계 당하면요. 네. 관계자 징계는요. 그 방송 PD나 제작진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네. 보고를 해야 돼 사후에. 네. 이렇게 징계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떤 제작진이 눈치 안 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자도 마찬가지 제작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자 입장에서는 제작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죠. 나 때문에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 아닌가 잘린 건가 그냥?
어쨌든 잘렸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진행자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겠다고 저는 이런 징계를 한다고 하는 생각해. 것이다. 근데 이 징계 자체가 얼마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예. 방통위가 좀 졸속행정한 거 아닌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왜냐하면 예. 방통위가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문에 보면 지정받은 자, 이게 수신료를 지정해서 받은 네. 사람이 한국전력이잖아요. 예전에, 예.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전기 사용에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즉 수신료를 전기 업무와 함께 고지 징수를 말라는 것인데 방통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기에 나와요. 네. 박지훈 변호사도 아마 그렇게 낼 거고 네. 나도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네. 거잖아요. 이걸 몰랐었나? 알고 있었죠. 뭘 몰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KBS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사장을 바꾸려고 압박을 아하. 계속 하던 상황이었어요. 예. 박민 사장으로 바꾸려고 압박을 계속하는 사람인데 사장이 버티니까 수신료를 압박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수신료 줄어들면 우리 왜냐하면 보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신료 광고량 50대 50 정도 돼요. 약간의 네. 차이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신료가 줄어들면 운영 경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성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압박이 들어오겠지. 야, 물러나라 빨리. 네.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서 조건부로 물러난다 그랬어요. 수신료 이거 안 해주면 분리고지 안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전 네. 사장이. 그냥 결국은 KBS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니까. 했는데 본인들이 독이 됐네. 그렇죠. 도리어 그런 상황이 돈도 돼버린 못 거죠. 받고 네. 100억도 못 받고. 네. 아유. 이게 뭐냐고요 지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순리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